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새마을운동과 농촌개발에 대한 시각을 살펴보겠습니다. 국제개발로서 농촌개발 모델로 주목할 긍정적 요소가 크게 세 가지 정도 있습니다. 농촌개발 운동의 동력 중 하나로서 첫 번째 주목할 부분은 교육에 의한 엘리트들의 리더십을 들 수 있습니다. 엘리트들은 현대 대한민국의 전사에 해당하는 조선시대 이래의 토착적 지식인이라고는 식민지기 이후에 본격 유입된 일본에 의해 가공되고 조직화된 서구식 지식으로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엘리트들은 조선시대 이래 토착 농촌의 지식에 대해 비판적이었습니다. 이처럼 지역의 토착 지식에 비판적인 그들의 입장을 간접적으로 엿볼 수 있는 서술이 있습니다. 현대 교육은 지역의 자원을 무시할 뿐 아니라 더욱 나쁘게는 라다크 아이들에게 자신과 자신의 문화를 열등한 것으로 생각하게 만든다. 그들은 자부심을 빼앗겼다. 학교의 모든 것은 서구의 모델을 장려하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아이들이 자신들의 전통을 부끄럽게 여기게 만든다. 인용문은 엘리트들이 토착 지식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다시 비판하는 그런 서술입니다. 엘리트들이 지닌 입장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토착 지식에 바탕한 삶과 지식을 근대 서구적 방향으로 전환하고자 리더십을 발동한 데 대한 반작용인 것입니다. 이런 방향에서 새마을운동에 참여하면서 지역 농촌 공동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여 발전을 위한 세부 계획을 구상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새마을운동의 특징적인 요소는 바로 농촌 공동체 개발을 위한 자조와 자립을 위해 정부의 재정적 지원과 국가적인 뒷받침이 수반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엘리트의 리더십과 지역 주민의 참여가 조화를 이룬 새마을운동은 국제개발로서 농촌개발 모델로 수원국에 강조되었으며 때로는 이런 특징이 주체성이나 현지화라는 요소와 결합하기도 했습니다. 엘리트들이 참여한 개발 계획들은 지역사회와 농촌 주민에 의한 공동체 개발과 개인의 경제적 행복을 위한 자발적 참여로 작동한 사실은 강점입니다. 사진은 새마을운동 당시 지역 엘리트들에 의한 사업계획과 주민 참여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사진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역시 이 배경에는 정부의 지원이 있었던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엘리트와 주민의 참여 그리고 정부의 지원은 결국 두 번째 장점과 연결이 가능합니다. 국제개발 측면에서 새마을운동의 긍정적인 두 번째 측면은 이 운동이 경제적 성장, 기근 해소, 주택 그리고 생계와 관련한 문제에 초점이 맞춰졌고 또한 지금도 그 중심에 이러한 요소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새마을운동의 핵심 목표는 농촌의 생산성 그리고 수입 증대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개발 독성에 있는 수원국은 한국 농촌의 성취에 주목하고 그에 따라 새마을운동을 한국의 원조 프로그램에 있어서 하나의 독특한 장점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쌀과 같은 필수 식품에 대한 자조는 농촌 가난을 완화하기 위한 첫걸음이었습니다. 정부는 집중적인 농업 통제 정책을 실시하면서 농민들 하여금 발전된 농업 생산 기술을 실행함에 있어 개발 행정부와 함께 실행하도록 했습니다. 쌀 생산 증대를 통한 녹색혁명의 사례로 강조하면서 농업 생산성을 증대시키고 농가 수입을 향상시킨 요소로 설명했습니다. 농촌의 경제성장에서 가시적인 변화에서 나타난 여력은 교육이나 의료 서비스와 같은 사회복지 영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새마을운동에서 목표로 삼았던 농가 소득 증대 그리고 그에 의한 주변 영역으로의 성과 확산은 이 운동이 국제개발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요소입니다. 역사적 경험의 유사성이 농촌개발 모델로서 새마을운동이 주목받을 수 있는 것은 세 번째 요소입니다. 지구 남반구의 수원국은 제국주의에 의한 식민 경험이 있으며 이로 인해 국제개발을 주도하는 이른바 선진국, 과거 제국주의 국가와 이해결의가 존재합니다. 대한민국은 서구의 선진국과는 차별되는 역사적인 배경과 성취를 갖고 있기에 개발도상국에 있어 하나의 공감을 창출하게 되면서 실행 가능한 사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35년 동안 일본의 식민 지배를 경험했습니다. 독립을 쟁취한 이후 대한민국은 정체성을 빠르게 회복하고 경제적 발전을 성취하여 다른 개발도상국에 있는 여러 수원국들에게 중요한 매력 요소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개도국이 이른바 한국과 유사한 식민 지배 역사와 경험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화적인 정체성에 대한 존중과 국제적 헤게모니에 대한 배제라고 하는 역사적인 교훈과 가치는 국제개발 시장에 있어서 중요한 논쟁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식민정책으로 인한
고통을 경험했던 몇몇 아시아 국가들은 서구의 개발 원조에 대해 부정적이고 경계적인 입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국제개발에 있어서 다양한 분야와 영역에 투자해왔으며 일면 남반구 원조국으로 간주되기도 합니다. 한국이 지구 남반구 원조국이라는 의미는 한국의 농촌개발이 북반구에 있는 주위의 선진국들에 의한 일방적이고 정치적 목적에 의한 그것과는 차별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개발도상에 있는 국가들로 구성된 남반구의 국가에 대해 남반구 국가 상호 간의 원조를 통한 개발을 도모하고 있다는 상징적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한국의 이러한 배경은 원조국과 수원국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선도적인 부분으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한국의 국제개발 계획, 특히 새마을농촌을 기반으로 한 농촌개발 모델은 그들의 경험과 가치를 효과적으로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국제개발 중 농촌개발 모델로서 새마을운동의 강점 3가지 정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새마을운동은 지역 엘리트의 리더십과 정부의 지원을 배경으로 하면서 농촌 가구의 경제 상황 개선이라는 매력으로 국제개발 영역에서 농촌개발 프로그램에 적용 가능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지구 남반구 사이의 혈법으로 정치적 패권을 앞세우지 않는다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마을운동 자체가 지니고 있는 단점과 국제개발 모델로서의 한계 또한 뚜렷합니다. 새마을운동을 바탕으로 한 국제개발로서 농촌개발은 장점과 더불어 단점도 있습니다. 이 역시 3가지 정도로 들 수 있습니다. 출발은 한국 정부가 1960년대부터 강조했던 전형적인 정부 주도형 하향식 근대화와 산업화 가치를 포괄하는 정부 동원체제를 창출한 것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사진은 1970년대 새마을운동에 지역 주민들이 동원되었던 실상과 오늘날 수원국에 수출한 새마을운동의 바탕을 둔 농촌개발운동의 실시, 실태를 상징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미디어가 어떤 형식으로든 정치적인 목적과 가정을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경우 새마을운동에 있어서 녹색 깃발은 바로 정부 주도의 정치적인 힘을 상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새마을운동에 뿌리를 두고 있는 국제개발 정책과 프로젝트 또한 이른바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1970년대 새마을운동이 내포했던 정부 주도의 주민동원이라는 방법이 적용되었습니다. 특히 최근 아프리카의 새마을 농촌개발 프로젝트 현장 사진에서 바로 그 녹색 깃발은 농촌개발 프로그램에 있어서 동원이라고 하는 형태를 또한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국가 동원에 의한 주관 집중적인 사업은 외부와 외국의 가치를 우위에 두고 자국과 지역의 이해와 문화를 간과하는 경향을 지니고 있습니다. 나아가 한국의 역사와 사회적 경험에 토대를 둔 농촌개발 프로그램을 수원국에 적용함에 있어서 유사한 문제가 노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제개발로서 새마을운동과 농촌개발 프로그램은 지역 토착의 문화나 그들이 지니고 있는 그들만의 가치보다는 경제적 효율성과 성장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통적 혹은 토착 요소들은 원조국들이 부르고 있는 이른바 선진화된 서구의 합리성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대체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농촌 공동체는 그들과는 다른 체계를 자신들의 요소와 통합하기도 했으나 한편으로는 더 이상 자신들의 정체성을 유지 및 관리하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몇 가지 사례는 한국의 새마을운동 그리고 국제개발로서 농촌개발 프로그램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역 단위에서도 단점이 있습니다. 새마을운동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지역의 토착 문화에 대한 부정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농촌의 초가집 지붕은 경제성을 이유로 슬레이트 지붕으로 교체되었습니다. 초가지붕은 매년 새로 이어야 하는 개초가 필요했기에 재원의 마련과 인력의 동원 등의 경제적 비용 지출이 발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더욱이 초가지붕에 기생하는 굼벵이 등의 곤충과 박테리아로 인해 위생 문제가 유발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초가를 새로 이는 과정에서 각종 의례, 전례의 주거 문화 속에 포함되었던 각종 신앙들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토착주택의 비효율성은 물론 이른바 전통마을 의례라는 미신으로 간주되고 이런 요소들은 바로 개발에 있어서 장애물로 치부되어 토착신앙과 연결된 각종 사당 등은 파괴되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초가지붕을 비롯한 거주 공간을 갖춘 전통주택들은 표준화된 농가주택 설계를 적용하여 도시 형태로 변형되었습니다. 국제개발로서 농촌개발 프로그램 적용 과정에서도 한국의 새마을운동 경험은 수원국 이식의 사례가 있습니다. 사례는 콩고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새마을운동과 그 실천 프로그램을 배워 자신의 나라에서 이른바 새마을 지도자로서 모델을 그대로 도입하여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그가 주도하는 농촌개발의 방향은 전래의 주거 형태를 제거하고 새로운 가옥을 짓는 것이었으며 나아가 새로운 마을을 건설하여 이른바 그들의 낡은 관습과 정신을 극복하는 데 있습니다.
그가 강조하고 있는 토착주택과 낡은 삶의 습관에 대한 규정은 바로 한국의 새마을운동 역사에서 습득한 내용이며, 이러한 전개 영상은 1970년대 한국 농촌 마을 새마을 주주들이 했던 자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마을운동의 정치적 배경이 수원국에 적용된 사례도 있습니다. 새마을운동은 1970년대 국내적으로 현재 국제개발에 있어서도 한국의 국내 그리고 국제적 이해를 담고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강조한 10월 유신은 새마을운동이며 새마을운동은 곧 유신이다 라는 언급은 1970년대 새마을운동의 정치적 배경에 대한 함축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박정희는 그의 정치적 독재를 확대하거나 지속할 의도에서 10월 유신과 새마을운동을 연관시켰습니다. 이러한 한국 국내의 정치 배경이 작용했던 새마을운동은 국제개발에서 농촌개발 모델로 수원국에 적용하면서 영향을 끼쳤습니다. 사진은 경북 포항의 문성리 새마을운동 당시 관청에서 지원한 차량과 전기 등의 시설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마을운동 초기 1972년 유신선언은 공교롭게도 이런 정부의 지원에 정치적 의미와 연결되는 상황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새마을운동과 한국의 발전 사례는 외국의 개발도상국에 의도하지 않은 의미를 제공했습니다. 한국의 독재와 연결된 새마을운동의 현상, 그리고 경제적 성장과 농촌 문제의 완화는 몇몇 개발도상국들이 독재와 관련한 정치적 혼란에 있어서 하나의 실천적인 사례로서 논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발을 필요로 하는 국가에서 천연 자원이나 경제적 성장과 연계된 정치적 탐욕은 내전과 부패라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국제적 이슈화됨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쉽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의 1970년대 경제성장 및 농촌개발과 관련한 정치적 배경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몇몇 학자들은 개발도상국에 있어서 지역의 가치나 민주주의보다는 일정 부분 정치적인 독재를 전제로 한 개발 독재가 경제적 발전을 위해서 희요하며 때로는 피할 수 없는 현상이라고 문제를 제기합니다. 즉, 한국의 개발 독재가 국제개발에 있어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현상이 일부 나타납니다. 한국의 새마을운동과 국제개발의 농촌개발 모델로서 적용한 새마을운동은 살펴본 내용과 같이 장점과 단점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개발에 있어 대한민국의 농촌개발 모델은 국내와 국제사회에 기여할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 한국은 새마을운동을 국제개발 모델로서 해외에 수출하고자 하는 다양한 분야의 수많은 기관과 단체들이 있습니다. 농촌개발 부분에 있어서 새마을운동은 한국의 브랜드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